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행정학 법과행정 제3주차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지난 시간에 2주차에 첫 화상 대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3주차에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행정학 그리고 법과행정 강의를 법과행정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 2주차 우리가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The Study of Administration, 행정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금 행정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를 강조하였는데요. 미국 그 헌법사 쭉 미 연방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미국이 헌법국가 정치국가로서 100년 가까이 쭉 역할해 왔지만 이제 그 당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최소 국가, 미니멀 스테이트, 그리고 어떤 자유국가, 자유방임주의적 어떤 철학의 기초에서 국가는 국방이나 치안 같은 최소한 어떤 필요한 역할만 하면 된다. 사적 영역은 시민 주권 사회죠. 시민 사회가 이제 열렸으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이 국가의 주인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어떤 기제에 따라서 발전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본주의 이 어떤 고도적인 발전은 이루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정이 비리 이런 현상들이 음,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게 된다. 그래서 19세기 말 무렵에 이르게 되면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우드로 윌슨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논문이 발표된 즈음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존스 홉킨스 대학 총장 식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유일한 그 연구 박사학위라고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즈음에 어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 병폐랄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제 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이 증대되고 행정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행정에 관한 연구 관련해서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인접 사회과학과의 어떤 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3주차는 이제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예, 그 1주, 2주차 배운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맥락이 같을 수 있고 내용이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 3주까지 이제 어떤 행정학의 어떤 기본 골간에 관해서는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주 차서부터는 어떤 행정학에 있었던 총론적 개념들, 행정의 주체, 객체, 행정 이념, 행정 윤리, 행정 개혁 이런 부분 보고요. 또 강론적 부분,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어, 뭐 음, 아, 조직행정 관련한 문제 그리고 지방행정 이러한 영역, 개별 분과 영역을 쭉 어떤 주차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주까지는 어떤 행정과 행정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라고 할까요? 체계에 관해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행정학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화면을 공유할까요? 자, 제2장 행정의 본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37페이지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날 행정은
인간 생활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인간 또한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행정과 인간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행정과 동떨어져 살 수 없죠. 뭐 여러분 이제 전자 정부 시대가 되어서 어떤 주민등록뛸 경우에도 뭐 온라인에서 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우 편리해졌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미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정부로부터 행정 서비스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있고요. 정부는 당연히 시민, 주권사회에서 주인인 시민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태론 얘기도 했죠. 인간이라는 게 뭐냐? 행정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민, 행정 주체가 되는 행정공무원, 행정의 대상, 행정 객체가 되는 인간, 이게 뭐냐? 인간의 어떤 본질, 뭐 사회 심리학적 차원에서 어떤 여러 연구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또 이제 행정이 인간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자, 행정은 인류 문명 발전과 더불어 함께왔고 역사 발전과 시대별로 더 확장되고 그 영역이 계속 변하고 있다. 자, 행정 관련해서 1889년 19세기 말 윌슨이 발표한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 행정을 창시하였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행정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이다. 막 일도 양단식으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아까도 좀 하다가 아, 자, 모든 드로잉을 지워야 돼요. 이 기계 사용 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까도 하다가 이게 한 5분 하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그로라는 학자가 있는데 왜 행정이라는 개념을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기 어렵냐? 그것은 행정의 범위나 경계가 불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법원에도 행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법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생들이 이 법원 행정직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사법 작용을 하는 사법부인데 행정이 있습니다. 또 입법부에도 어, 그 뭐야 그 국회 사무처가 있죠. 그 중심으로 일정한 국회를 보조하고 그 사무에 관해서 관리권을 행사하는 물론 이제 법원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법원장 지휘 복종하에 이제 법원 행정청 이렇게 행정처 지휘 감독을 받죠. 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 뭐 국회 사무처, 사무처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에도 행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나 기가 불분명해. 그리고 근래 행정의 내용과 기능이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다가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시장의 현실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행정의 내용과 기능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건의 행정현상이 여기 때 말하듯이 계속 동태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행정이 뭐다 이렇게 일도 양단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의 개념 관련해서 어떤 법학적 관점에서 이걸 보자. 그걸 우리가 행정법학이라고 하는데, 행정법학에서는 행정의 개념을 실질적 의미 행정과 형식적 의미 행정으로 나뉘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다시 소극설과 적극설로 분류한다. 실질적 의미 행정이라는 건 국가작용의 성질, 입법, 사법, 행정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법을 추상적으로 정립하는 게 입법이고, 사법이라는 것은 그 입법부가 제정한 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법적 분규를 전제로 해서 그걸 확인하고 판단하는 그런 작용이 사법이고, 행정은 헌법과 법의 규정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성격의 권력적 행정이다. 그러니까 이 상권분립론, 몽테스큐의 이래 발전되어 온 이 상권분립론, 이 상권분립론은 그 상권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 의미 행정은 그 헌법과 법률, 추상적인 법규를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성격의 권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의 권력은 뭐 구체적으로 이게 법원에서 그게 행해지든 국회에서 행해지든 아까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얘기했습니다만은 국회 사무처에서 행해지든 법원 행정처의 어떤 지휘감독하에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 어떤 지휘감독하에 있는 법원 사무관들이 행하든 그 행정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실질적 그 권력의 어떤 실질적 내용이 뭐냐에 관해서 행정을 보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쉽죠. 그것이 실질적 행정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체계 내에 있으니까 사법부 체계 내에 있으니까 행정이 아니야. 형식적 의미 행정은 그렇죠. 형식적 의미로 보면 이건 사법작용으로 사법권 영역으로 봐야 돼요. 국회 사무처 입법권 영역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형식적 의미 행정, 실질적 의미 행정인데 이 법학적 관점에서는 행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제설적 입장에서 파악하기로 하고요. 법 함수설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행정을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소극적이라는 건 뭐냐? 입법, 사법 을 먼저 보고 이게 이제 정의하기가 쉽고 그 나머지가 행정이다. 행정은 워낙 복잡하니까 뭐 적극적으로 뭐 행정이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 사법 이걸 빼버리면 그 나머지 것은 다 행정이다. 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소극설이죠. 그리고 이제 행정을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는 건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실현하는 국가작용이다. 그리고 결과, 국가가 지향하려고 하는 어떤 결과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집행작용을 행정이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권분립공제에서는 옐리네크, 해체크 같은 사람이 독일의 어떤 법 실증주의 법학자죠. 대표적인 법학자의 하나가 옐리네크입니다. 자, 그 옐리네크와 해체크가 주장하는 설로 해체크에 하면 근대 법치 국가에서 상권 분립의 법치 체질을 전제로 하여 행정은 모든 국가 활동에서 입법과 사법을 공제한 일체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정이 워낙 복잡하니까 이 공제설이 상당히 유력한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정국가화의 경향으로 행정부가 굉장히 비대해지면서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추상적 성격의 규범을 바라기도 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대통령령. 또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이 발령하면 부령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부가 어떤 준입법적 성격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준사법적 기능, 행정심판작용을 합니다. 행정법 시간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입법, 사법작용 외에 국가작용을 우리가 행정으로 보자. 이런 공제설은 조금 논리적으로 열악한 면이 있게 되죠. 네. 자, 자, 이 보면은 이제 국가 목적 실현설 이거는 뭡니까? 네, 적극설적 관점이죠. 행정을 이제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 모든 드로잉을 지우고 요거를 누르면 이제 여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이고, 복잡해. 네.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어 같은 사람이 이 주장한 행정의 개념인데요. 행정은 국가가 법질서 아래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고자 행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했고, 타나카, 일본의 행정법 학자입니다. 행정과 행정학, 행정법을 공부한 학자인데, 행정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계속적인 및 형식적인 국가활동이다. 예. 그래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서 행해지는 계속적이고 형식적인 국가활동, 이것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을 정의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적극설이 있는데요. 이 적극설의 문제는 행정의 개념을 너무 넓게 해석해서 행정의 본질적 내용을 받기엔 난점이 있다. 자, 보면은 입법이나 사법 역시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냐. 유독 행정만이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적극설은 또 어떤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논리적으로 좀 모순되는 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법함수설이 있어요. 법함수설. 법함수설이라는 것은 독일의 순수 법학자들, 메르켈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학설인데요. 입법, 사법, 행정 간의 실질적인 구별을 부정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법규범을 개별화하는 법적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범이 있으면 이건 추상적인 것인데요. 추상적. 뭐 사람을 살해한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법률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 법전 꼭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시죠. 법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법전의 법률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다 추상적으로 돼 있죠. 예?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졌다 할지. 행정이라는 건 뭐냐? 그런 추상적 법규범 하에서 그것을 개별화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갖지만 또 어떤 공공복리, 질서 유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판사가 발급한 어떤 영장 을 통해서 당신을 지금 체포, 구속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규범, 형사소송법상의 규범에 따라서 이 구체적 정의, 개별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추상적 규범이 있고 거기에 종속된 함수라는 건 뭐 종속된다는 뜻이죠. 거기에 종속된 어떤 결과, 개별적인 결과, 변수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법에 종속되어서 어떤 구체적 개별적 정의를 실현하는 작용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법 함수설의 요점인데, 근데 지금 현대 정부는 행정공무원들은 법으로부터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단순히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으로 어떤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목적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의 구조로부터 여기 뭐 설명되어 있지만 자유로이 경제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형성적 행정활동이 요청되고 또 실제로 그걸 하고 있다. 완전히 행정을 법의 종속함수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양태설, 양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과 실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플라이너 같은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국가 목적인 공익의 사실상의 실현을 행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함수설, 양태설, 적극설, 소극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학설들은 행정법학적 행정을 정의함에 있어서 법학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고전적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현대적이고 행정학 자체는 좀 늦게 발전한 법학보다 늦게 발전한 학문으로 보통 보죠. 그래서 보다 이제 현대적이고 행정학적 차원에서 행정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정관리설이에요. 행정 공무원들은 또 행정부는 어떤 뒤에 이제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어떤 정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를 이제 어떤 경영학적 관점에서 또 기업 유사하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학적 행정 개념으로 첫 번째로 행정관리설이 있습니다. 행정관리설은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행정학 초창기 행정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책적 이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학을 주창한 윌슨 등이 행정의 기술적 관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행정학, 이 윌슨 나오게 되면 이제 행정이 막 시작될 때죠. 이때는 기존의 어떤 정치국가, 헌법국가로부터 어떤 행정의 독작성, 행정학의 어떤 학문 분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문제되던 시대니까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에 비해서 어떤 기술적 관리적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이제 통치기능설 1930년대 중반에 들게 되면은 통치기능성이랄지 뭐 이런 관점, 행정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런 학설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정치와 행정은 다른 영역의 국가 작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행정과 경영이라는 것이 동질적인 것이다. 우리가 초창기 행정학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가장 효율적인 작업이 무엇이냐, 그 작업 분석에 기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학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어떤 이론 모형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행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나눠지게 되고, 정치는 어떤 법과 정책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한 정치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법과 정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 적용까지 하면은 아까 그 행정법학적
개념하고 유사하는데요. 이제 관리라는 말이 붙어서 행정학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학자가 화이트, 우드로 윌슨도 그렇고 여기 윌로비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화이트는 행정학 입문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이거 1926년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윌롭이라는 사람은 The Principles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의 원리 이란 측면에서 뭐 인사행정, 뭐 재무행정, 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여러 주제들에 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뭐 뒤에 영문으로 한번 간략히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W.F. 윌러비 같은 사람, 애플비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전문 행정 관료입니다. 애플비는 실제 그러니까 이제 행정학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뭐 박사학위를 한다거나 뭐 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당시 또 사실 그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행정 영역에서 일하고 이런 저서들을 내므로써 행정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실제로 이 애플비는 그 시라큐스 대학 그 맥스웰 행정대학원이 있는데요. 이 행정학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인디아나 대학 블루민턴 시라큐스 우리 지금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라큐스 법학대학원에서 JD 학위란 변호사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뭐 상원의원을 오래 했는데 이 시라큐스 대학이 행정학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사람 학위 없이도 시라큐스 대학에서 박사학위 없이도 시라큐스 대학에서 그 학장을 했어요. 행정정책대학원에서 1949년에 Policy and Administration을 내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행정 가들이 이 정치가 비슷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동안의 어떤 정치, 행정 이원론에 따라서 행정 관료들이 자신은 기술적인 역할만 한다. 어떤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만 한다. 뭐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커리어 오피셜, 경력직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정책,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치 기능설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윌러비는 그에 비해서 행정 어떤 관련된 어떤 자원을 관리하는 그래서 뭐 인적 자원 어떤 뭐 세금이랄지 뭐 이런 물적 자원 뭐 훈련 문제 뭐 조달 문제 뭐 등등 어떤 행정학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윌러비는 이제 애플비는 농산부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윌러비 역시 이제 행정부에서 쭉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경제 관련한 어떤 전문적인 통계의 어떤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쭉 행정부에 있다가 또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 전문가들과 어떤 행정학자들 뭐 지난 시간에 Theory and Practice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이론과 실무가 이제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국가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모든 드로잉을 이렇게 지워야 돼. 자, 그 행정 행태설 지난 시간에 나온 것죠. 행정학에 대한 접근 방법 관련해서 제가 사이먼 얘기를 했습니다. 허버트 사이먼 얘기를 했고요. 이 드와이트 왈도 또 대표적인 어떤 행정학자입니다. 나이그로, 피프너, 프레스테스 등이 이 행정 행태설을 얘기했는데 이 행정 행태설은 행정을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 행위로 파악하고요. 뭐 공행정, 사행정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뭐 아까 그 정책적 이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행동, 제도보다는 인간의 행동에 연구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behavioral science,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 인간들 이게 뭐냐?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행정을 행정 행태설, 행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행정 공무원들과 그 행정 고객들의 어떤 행태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관리설과 유사하죠. 공사행정이 거의 유사하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나 정부랑 같다. 행정관리설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이냐. 심리학적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치 판단의 문제를 배제한다. 이런 점에서는 통치기능에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행정작용이 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policy and administration 책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단순히 집행하는 기술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건 이제 가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통치기능설인데 이런 거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본 사이먼 행정행태에서 대표적인 학자인데 행정은 일종의 사회적 행동이며 협동적 집단행동, 합리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집단적 활동 또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다. 뭐 테일러의 이론이 뭐 과학적 관리법 이렇게 붙어져 있지만은 그건 아주 그러니까 어떤 좀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굉장히 체계적이고 난해한 그런 과학 심리학적 차원의 어떤 과학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작업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을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행정행태설이 있고 뭐 피프너, 프레스테스 이런 학자도 그런 학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행정이란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인간의 협동행위로서 인간과 물자를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과학, 정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정행태설적 논법입니다. 행태설과 행정관리설, 뭐 행정관리설적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인간과 물자를 조직하고 관리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행정을 행정학적으로 정의한다. 발전 기능설적 관점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발전 행정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1960년대 이게 창고란 그런 이론인데요. 에스만, 와이드너 등 발전 행정론자들이 주장했습니다. 행정의 어떤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고 확장적으로 이해해요. 단순히 정책 형성, 유지 이걸 넘어서 국가의 발전 목표 설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일치되는 발전 계획의 형성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다. 그래서 행정 이념에서는 효과성, 행정 변수에서는 행정인들이 발전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 발전 행정인적 어떤 인간관 이것을 중시합니다. 이 발전 행정설은 행정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의 정치 기능을 행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적 관점에서 아까 통치기능설 뭐 이런 성격의 이론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론은 뭐 새로운 공사행정 이원론, 정부하고 기업은 다른 것이다. 이원론이죠. 그래서 이 학설은 통치기능설과 일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국가의 발전 목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얘기했죠. 행정부가 총체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발전 목표까지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어떤 통치 기능설과 유사하지만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행정을 바라본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developmental state라는 개념인데 개발국가, 발전국가. 그러니까 후진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그런 단계에 있고 이런 발전 행정론적 관점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서구학자들이 그런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개발도상국 위주로 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또 실제로 그 이론을 받아서 그 로컬 그 지역 학자들이 어떤 국가 개발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발전 행정 능력 관점에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박동서 교수님이랄지 우리 한국행정학 초창기 그리고 뭐 항전 발전기에도 뭐 활동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발전 행정론적 관점이 아주 강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행정을 정책과 기능설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책과 기능, 그리고 정책 형성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샤칸스키 책제론적 입장에서 지금 행정학 관련한 어떤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샤칸스키랄지 데이비스 또 라스웰 행정학의 어떤 행정학의 공공정책론 이라는 주제를 도입한 학자가 이 라스웰입니다. 드로우 이런 사람들, 얀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학과 공공정책학과 퍼블릭 폴리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같은 디스플린으로 같이 돼 있죠. 알렌 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책화 기능설을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로라는 학자는 헤브류 대학 그 공공정책 관련한 이제 그 헤브류 대학에서 연구 활동하시고 강의하시고 그러는데요. 라셀과 함께 매우 주요한 어떤 공공 정책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이란 매우 복잡하며 동적인 과정이고 정부 조직에 의해 미래지향적 행동 지침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알레니스는 행정이란 정책 형성 과정의 집행 부분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전체 정치적 과정에 관계한다. 단순한 집행이 아니고 전체 정치적 과정에 관계한다. 그래서 이제 정책과 기능을 하는 것이 행정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죠. 여기 주요 가이드, 행동 지침을 위한 주요 가이드, 정책 요약집, 뭐 그런 것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과 기능설은 통치 기능설과 일치하는 면도 있으나 행정의 핵심을 정책 결정 또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이란 말은 통치 기능을 한다 이런 말에 비해서 좀 과학적이고보다 좀 기술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그리고 과정을 또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발전 기능설하고도 좀 유사하지만 이 발전 기능설은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 후진국 그룹에 있어서 좀 약간 카리스마적 이론으로서의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이 정책과 기능설은 보다 이제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결정상의 갈등,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정책 결정과 이렇게 비교해보고 뭐 그런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행정의 본질이 뭐냐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행정과 정치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 이제 정치죠. 뒤에 보면은 Politics and Administration 이런 책을 저술하였는데요. 굿나우라는 사람입니다. 굿나우. 굿나우란 사람은 사실 그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자인데요. 행정에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행정의 어떤 본질과 어떤 과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치 문제 그리고 정당 문제. 근데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죠. 정치, 정당, 그리고 행정 이 세 가지 행정학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이 세 가지 개념 요소에 관련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굿나우의 Politics and Administration 책을 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행정과 정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 절대 군주 시대에는 행정이 정치에 포함되어서 미분화 상태였다. 그렇지만은 이제 권력 분립주의, 대의제, 소위 시민 주권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속된 말이긴 하지만 좀 간나우리라는 표현을 하죠. 간나우리. 아주 간사해. 그래서 이제 여러 어떤 자신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인이고 그리고 정부는 이제 자신들이 위임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주권 우리가 헌법 체계 내에서 헌법 제정 권력 주권 이건 최고의 권력이고 여기에서 위임한 권력이 통치권이다 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정부는 위임받아서 통치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확 그 개념이 바뀐 거야. 소위 그 divinity of monarchy 뭐예요? divinity 하면 신성하다는 것이죠. of monarchy 하면은 군주란 얘기 아니네. 봉건 군주, 절대 군주, 왕, 내 말이 곧 법이다. 짐은 곧 국가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낸 사람이니까 디비너티 신성하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권은 하늘에서 내는 신성한 권력이다. 왕이 주인이요. 네. 군주 주권론이죠. 나라의 주인. 이게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독립전쟁으로 더 이상 조지 3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고 시민이 주인인 미국이 만들어져서 민주주의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4세가 단도에서 그냥 처단. 루이 16세인가요? 루이 16세죠. 루이 14세는 태양왕인가. 한참 절대군주로 최절정기를 구가했던 사람이 루이 14세고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단도에서 처단되면서 절대군주가 처단되고 대륙에서는 처단되고 영국에서는 이제 조지 3세가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영국은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의회 어떤 개혁이랄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쭉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쭉 이제 진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미국, 영국 이 세 나라를 우리가 지금 현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 기원국이다 이렇게 보죠. 어제 요컨대 이제 그 이전 사회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이 주인이요. 어, 그래서 시민이 헌법을 만들고 통치권을 정부에 위임한다. 그 통치권 행사하니까 그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뭐 시민은 이제 갓나울이라고 했는데 요 이제 정부가 어, 상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해야 돼. 안 그러면 정, 한 정당이 뭐 지난 시간에 히틀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정부가 이렇게 상권을 그 전제적으로 다 행사할 수 있다. 응? 대통령이 입법 행정까지도 장악해가지고 제왕적인 대통령이다. 그렇게 되면은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상권이 서로 견제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내가 돈도 많고 잘 살고 있는데 막 대통령이 또 의회가 법률 제정해서 이걸 제 마음대로 가져가 버린다? 불안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이야. 그 법원에서 다퉈야 돼.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러한 국회의 법률은 헌법 위반된다. 이게 다퉈야 된다. 예? 대통령 명령이 법원에서 법률 위반돼서 적용되지 않는다할지 예. 그런 것들 서로 어떤 상권이 분립돼서 견제해야 된다. 그 주인을 잘 하려면은 시민 체계적으로 좀 갓나울이라고 좀 간사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주인은 주인이긴 주인이지만 실제로 어떤 시민에게 구체적인 권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촛불 시위 때 우리 시민의 뭐 힘이 느껴졌다.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예. 그렇긴 해도 이 구체적으로 통치권 행사는 정부고요. 이것은 상호 분립돼서 견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시민의 어떤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어요. 이 부패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권력 분립, 이제 근대 민주주의 시대에는 이 권력 분립과 대의제,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또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하죠. 2년 전인가요? 뭐 국회의원 선거, 대의제, 자신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대통령,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권력 분립과 대의제, 이것이 시민 주권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헌법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정치 우위 사상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상권 분립 체계 내에서 이제 정치가 우위에 쓰기가 쉽죠. 지금 뭐 행정권이 오히려 또 비대화돼 가지고 입법 사법보다도 행정권의 비대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쭉 오랜 기간 고전적 모델화에서는 정치적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나 또 그 뭡니까 정치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에 비해서 비교적 오랜 기간 그러니까 정치 우위고 행정이 이제 거기에 종속되는 뭐 정치행정 이원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리고 정치 우위 역관주의가 후퇴하고 정치행정 이원론이 성립했다고 그랬죠. 역관주의는 이제 정치국가 시대 앤드류 잭슨이라는 미국 대통령, 초창기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The winner takes all. 선거에서 이기면 그 이긴 자들이 이 모든 관직을 다 갖는 거야. 역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초창기
19세기 초에 행해진 어떤 헌법 관행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책적 이원론. 그런데 1930년대 중반에 들게 되면은 이러한 정책적 이원론이 다시 비판을 받으면서 정책적 이론론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통치기능설 얘기했죠. 곧이어 1940년대 중반에는 논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행태론적 행정 개념, 뭐 사이먼 뭐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새로운 이원론. 그러니까 이런 행태론적 행정 개념에서는 행정 공무원이란 사람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행정에 대한 과학적 어떤 기술적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원론이 등장하다가 또 행정 우위론 를 거쳐서 70년대 아까 본 정책화 기능설, 뭐 발전 행정론. 그래서 이제 정치하고 행정이 잘 분리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론들이 그 시대별로 이렇게 계속 그 변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예. 네, 이거는 이게 좀 거꾸로 돼 있네요. 좀 키워야 돼.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90으로 해가지고 돼요. 자, 그래서 쭉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봅시다. 보면은 정책적 이원론, 이건 정치행정 구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정책 결정, 또 가치 판단, 뭐 이런 것들하고 행정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술적 행정하게 됩니다. 행정학 고유의 어떤 것들을 찾게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초창기 행정학은 그렇죠. 윌슨의 행정의 연구도 그렇고요. 이 행정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다. 정치하고 행정은 분리된다. Administrative questions are not political questions.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행정 어떤 행정이 지향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독자적인 가치 얘기를 해야죠. Economy and efficiency. efficiency 하면 효율성이죠. economy 하면 뭐예요? 전략입니다. 근데 judicial economy 하면 뭐예요? 사법부의 서의 어떤 가장 최소 비용으로 국가가 사법작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주디셜 이코노미, 사법 경제적 관점에서 뭐 이러이렇다. 뭐 이런 얘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죠. 이코노미라는 것은 어떤 효율, 뭐 이피션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전략, 가성비가 높다. 어디 가서 우리가 싼 값으로 잘 먹으면 가성비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라, 이코노미 하면 이제 경제란 말인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좌석도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죠. 좀 비싼 좌석입니다. 이코노미 그 석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같이 뭐 돈 많이 하는 사람 외국 여행할 때 이제 이코노미석을 타죠. 싸다는 얘기예요, 싸다. 경제적이다. 우리 한국말도 있잖아요.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는 게 뭐냐면 가성비가 높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능률, efficiency. 그래서 이게 그 행정 공무원, 행정가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예산을 적게 들여서 성과를 얻는 거. 그 반대가 뭐겠어요? 뭐 전시 행정 같은 거. 불필요한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뭐 행정 작용을 할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이제 역관제로 인한 행정에 대한 정치 간섭이 행정으로 하여금 독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지난 시간에 펜들턴의 행정공무원을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자. 이제 우리나라의 고시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기원합니다. 과거 물론 봉건제 시대 과거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공개 경쟁 시험 이것은 이제 능력 있는 행정공무원들을 선발자. 단순히 그 정치가들 당선된 정치가들하고 어떤 연고가 있어. 지역적 무슨 다른 뭐 혈연적 뭐 이러한 공무원의 어떤 경쟁력과 상관이 없는 연고로 인해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 된다. 또 심지어는 뭐 말단 행정직까지 역관제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무능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 이원론자들은 이제 펜들턴 액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죠. 실제로 뭐 펜들턴 액트 어떤 추진 과정에서 미 대통령이 암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로부터 행정학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적 이원론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귤릭, 어윅, 굿노, 프랭크 제이 굿노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 이자가 쓴 Politics and Administration, 정치와 행정. 딱 제목도 그렇네요.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보겠어요. 자, 이러한 정책적 이원론적 입장은 정치란 조직제의 정책 결정, 의사결정이며 행정은 이러한 결정의 실천 및 집행이므로 행정은 집권 과정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적 과정에만 전념해야 된다. 정치와 행정은 구분될 수 있다. 또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행정관료의 신분과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애플비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팔리시엔 이 사람은 이제 정치와 행정이 아니고 정책과 행정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달라요. 정치하고 정책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정책과 행정 이렇게 되면은 펄리시 책 제목이 이 사람은 정책과 행정.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까 뭐 정책과 기능설 얘기도 했지만 통치 기능설이 되버려요. 정책과 행정은 좀 구분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논리가 당연히 융합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적 이원론적 관점에서 정치 행정을 자꾸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공무원이 이 정책 결정, 뭐 정치라고는 할 수 없죠. 행정부 공무원이 정치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말이 정책, 펄리시로 바뀌면은 적극적으로 이게 정책 결정을 하고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게 논리가 이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비는 이제 대표적인 통치 기능설의 대표적 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이론론이 돼. 네? 이론론. 그래서 그러니까 커리어 오피서 경력 공무원들이 자꾸 적극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다 잘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 이원론에서는 전문적인 행정관리의 신분과 임기 이걸 보장해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겠죠. 이원론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보신적인 행정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애플비의 주장이에요.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공익을 위해서 집행해야 된다. 그러다 혹시 인사 조치를 당한다거나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요즘 뭐 정치적 공무원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식한 게 아니니까요. 소신을 갖고 행정공무원이 이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통치 기능설적 입장에 접근 방식이 있다. 아시죠? 어, 이 모든 드로잉을 지워야 돼요. 뭐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 이원론 어, 그리고 정책적 이론론 애플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행태론 다시 또 새 이원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사이먼 얘기 나오죠. 논리 실증주의. 예, 그래서 이 정책적 이원론, 새로운 정책적 이원론 1940년대 후반 그리고 60년대까지 또 계속 이 행태론이 상당히 어떤 행정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배적인 일이 됩니다. 행정의 절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가치를 분별하고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 사실적인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새로운 이원론이 됩니다. 새 이원론은 존재와 당이 사실과 가치를 구별하는 이원론이다. 자, 1960년대 발전론적 행정학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행정이 어떤 국가 발전 목표를 제시한다는 등 그리고 그것을 어떤 행정권을 통해서 실현하는 행정 우위론적 입장이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와이드너, 에스만, 아이젠슈타트, 디아막 발전 행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신생 독립 국가들, 개발도상국들이 이 발전 행정론에 따라서 국가 발전을 추진하였고, 뭐 우리나라도 한 예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발전 행정론은 어떤 뭔가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니까요 독재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민주성, accountability, political accountability, 책임성, 그리고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권력 독점, 인권 침해. 그래서 이제 70년대 어떤 국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보호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개발국가 (developmental state) 라고 얘기해도 국가 발전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어떤 우리 한국 사회 어떤 아픈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국민의 자유가 억압된 상황이 나타나게 됐다. 자, 행정과 경영, 공사행정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건 정부가 하는 것이고 경영이라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인데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가끔. 여기 보면 모든 노래는 줘야죠. 국가가 하는 것인데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행정, 사행정 얘기를 좀 봅시다. 이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사행정 이론론이 있어요. 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원어로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보면은 행정과 경영의 상호관계라고 할까요? 행정과 경영은 한편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유사한 면도 있죠.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 이원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의 관계는 질적, 절대적 차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양적, 상대적 차이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면은, 자, 유사점은 뭐예요? 관료제적 요소. 정부 조직을 보면은 뭐 장관, 차관 쪽. 회사 조직도 그렇죠. 뭐 최고 CEO가 있고, 어, 그리고 뭐 전무, 상무, 과장. 관료제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impersonality. 비정의성. personality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인데 임자가 붙으면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과장이 되는 거야. 사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그리고 정부의 뭐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임자가 붙어 임퍼스.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의 수단성, 행정이나 경영은 모두 뭐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조직 목표도 있을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조직 구성원의 행복이랄지 이런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 행정과 경영이 필요한 것이죠.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행정공무원들 스스로의 어떤 행복이랄지 뭐 이런 것도 목표가 되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을 잘 해야죠. 민주성과 책임성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보통 뭐 사익을 추구하는 private interest,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종업원 복지를 극대화하면 되지만 요즘의 대기업은 또 어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죠. 그래서 뭐 삼성이나 현대는 그런 주주나 어떤 종업원들 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또 국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 어떤 소셜 엔터프리니어십, 사회적 어떤 책임이 있는 경영인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예. 예. 그 공행정과 사행정을 비교하면서 우리 강의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자, 보면은 유사성, 관리 기술 같은 거, 아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나 관리 기술이 비슷해요. 그리고 협동성 및 의사결정. 행정과 경영은 한정된 일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 능률적, 아까 이코노미, 이피션시 얘기했지만은 운영하기 위한 집단적 협력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사성. 결국 정부나 기업이나 해당 고객에 대해서 봉사해야죠. 그런 것들은 정부나 기업이나 비슷해요. 그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제가 이 표를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교재를 좀 보셔요. 자, 우리 보면은 공행정과 사행정의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체라는 관점에서 행정은 국가 지방자치단 공적인 주체가 하고 경영은 개인 기업 및 사회적인 주체가 한다. 목적,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경영은 사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 목적의 관점에서 경영은 간단해요. 이론적이죠. 그러니까 매출 이제 극대화되고, 그러니까 많이 팔고 또 이윤을 많이 남기고, 예? 그런 것이죠. 예.
그에 비해서 우리 아까 그 신행정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공익이라는 것은 정의하기가 다원적입니다. 굉장히 뭐가 과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하게 되면은 어떤 조치를 행정 작용을 했다. 그러면 만족한다는 사람이 있을 뭐가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고 만족한다는 사람도 있고 다원적이죠. 예, 공익을 이리적으로 어떤 정의하는 것 자체서부터 어렵습니다. 이 사익 기업적 측면에서는 이유만이 남기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자, 법적 규제, 이 행정은 법적 규제가 많고 기속행위가 많다. 자, 법책인정 원칙에 따라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기업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은 뭐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팔면 되니까 특별히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어떤 규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정치적 성격. 경영은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분리된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제 행정은 뭐 법을 따라야 되고 입법부 어떤 법을 만드느냐, 그 지금 권력을 가진 수권 정당이 어떤 성격의 정당이냐, 그거하고 동떨어져서 아까 아주 극단적인 정치행정 이원론 이것은 좀 쓰기가 어렵죠. 네.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는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의 성격, 정부는 당연히 강제적인 어떤 법을 집행하면서 어떤 강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기재를 갖죠. 그래서 뭐 치안행정, 뭐 국방행정, 일단 법에 따라 주어진 어떤 권력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권력이죠. 뭐 타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법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정상을 참작한다 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타협을 한다. 그리고 경영은 공리적, 쌍방적 권력이 행사됩니다.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고 생산자, 매도인, 판매하는 기업도 만족할 수 있고. 소비자 눈치를 봐야 돼요. 기업들은. 또 소비자도 사실 열악한 지에 있어. 이게 생산자의 어떤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생산자의 어떤 권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셉니다. 소비자 주권 시대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이제 쌍방적이다.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제3장 현대행정 이해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굿나우 학자가 저술한 Politics and Administration 내용이랄지 그 원어로 한국어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간략히 원어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 드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